스포츠그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도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A빌라 대 풀럼입니다. 먼저 아스톤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에서의 압박과 좌우 측면 돌파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팀이다. 와킨스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모두를 소화하며 로저스와 맥기니 2선에서 빠르게 침투해 박스 근처 연계에 가담한다. 전체적으로 중원의 활동량이 많아 세컨볼 회수와 역습 차단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에서도 큰 공백 없이 안정적인 커버가 유지되고 있다. 레시포드가 이탈했지만 해당 영향은 크지 않으며 홈에서는 전개 템포가 매끄럽고 결정력 역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풀럼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일관되지 않아 전개 중 실점 리스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윌리안과 윌슨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전개 속도가 단조롭고 로비슨과 넬슨이 부상으로 빠지며 측면 수비가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피해 빠르게 돌파하는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실점이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아스톤빌라는 빠른 전개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홈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팀이며 풀럼은 수비 간격 붕괴와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전술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매치업은 전술 구조와 결정력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 대 AT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알라베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측면 전개와 활동량 중심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가르시아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가지며 비센테는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중원의 중심축인 호르단과 아레나의 동시 이탈로 인해 템포 유지와 전개 속도에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 이후 전개 완성도가 낮아지면서 박스까지 전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패턴과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AT 마드리드는 시메온의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과 간결한 역습 구조가 완성도 있게 작동하고 있다. 쇠를로트는 제공권과 득점 전환율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메온에는 침투와 압박 시너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중원에서 알바레즈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압박을 유도하고 있고 공수 간격 조절과 전개 템포 유지에서 조직적인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박스 근처 라인을 내리며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고 하프스페이스 대응 또한 일관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알라베스는 빌드업 템포와 수비 간격 조절에서 반복적인 혼란을 겪고 있으며 AT 마드리드는 빠른 압박과 침투 패턴으로 이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전개 리듬과 구조 안정성에서 AT 마드리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 번째 경기는 칼리아리 대 우디네세입니다. 먼저 칼리아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위까지 끌어올리는 압박과 전방 전개 템포를 활용하고 있다. 지토 루본보와 파볼레티가 중심이 되는 최전방은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원에서 아도포의 볼 간수 능력과 볼 배급이 살아나면서 전체 전개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솔다티와 미나의 부재는 수비 전환 시 한계 요소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후반 막판 집중력이 유지되며 75분 이후 실점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어서 우디네세는 5-4-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데이비스가 고립되는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에켈렌 캠프의 이탈로 2선에서의 연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며 파예로와 에지부의 징계까지 겹치며 전진 압박이나 중원 커버 모두 불안정한 전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볼점유에 비해 유효 슈팅 비율이 낮고 전반에 실점할 경우 공격 전술 전환이 거의 없는 단조로운 운영으로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칼리아리는 중원 장악과 세트피스 활용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우디네세는 연쇄 이탈과 징계로 인해 커버 범위가 붕괴된 상태다. 전환 속도와 공격 전개 모두 칼리아리가 앞서며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흐름이다. 네 번째 경기는 파르마 대 코모입니다. 먼저 파르마는 5-3-2 포메이션으로 수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현재는 전력 누수로 인해 전술 자체가 붕괴된 상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 미하일라, 샤르팡티에, 오소리오 등 수비와 중원 그리고 공격을 아우르는 핵심 자원들이 무더기로 이탈했다. 이로 인해 전방 보니와 온드레이카의 움직임은 고립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는 느려지고 템포 조율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스 근처 수비 커버가 느슨해지며 75분 이후 실점률이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코모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와 빠른 측면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다. 쿠트로네의 움직임과 니코 파스의 패스 조율, 스트레페자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최근 4연승 흐름 속에서 전개 완성도와 실점 억제 모두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라인에서는 세르이 로베르토가 후방 조율을 안정적으로 해주며 중앙 수비진과의 커버 밸런스가 뛰어나 상대의 이선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부상자는 있으나 대체 자원의 기량이 높아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파르마는 핵심 전력 이탈로 인해 팀 밸런스가 붕괴되었고 공수 전환 모두에서 위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코모는 완성도 높은 조직력과 연계 플레이를 앞세워 5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다. 전체적인 흐름은 코모의 원정 우세로 명확히 기울고 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최종 조합픽 및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하단 영어 클릭 후 문의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르 뮌헨입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3-5-1-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중원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세스코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사비 시몬스가 이선에서 전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나 측면 수비 조직은 전방 압박에 취약하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비시아비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굴라치와 빌리 오르반 부상도 이어지면서 수비 라인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공격 전개를 주무기로 삼고 있다. 케인이 카드 징계로 빠지지만 그나브리와 르로이 사네가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스타니시치가 후방 빌드업과 측면 커버에 능하며 올리세의 직선적인 돌파가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파엘 게레이로, 무시알라, 노이어,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기본 전술 구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빠른 측면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바탕으로 라이프치히 수비진을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사네와 스타니시치의 측면 연결이 부드럽게 이어진다면 상대 수비 라인의 균열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전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6번째 경기는 뮌헨글라 대 호펜하임입니다. 먼저 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 전개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클라인디엔스트와 치반차라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하크가 측면에서 전진 패턴을 주도하는 흐름이다. 특히 양쪽 사이드의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측면 돌파를 지속하는 운영을 펼치고 있다. 보르게스 산체스, 샌더, 슈비더의 부상 공백은 있지만 전방 템포 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호펜하임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양쪽 윙백 1명씩만 사이드 수비를 담당하는 구조다. 흘로제크와 크라마리치가 전방에서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고 카데라백이 윙백에서 수비와 공격을 모두 소화하지만 상대 2인 측면 운영을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세마세쿠, 장드레, 프레멜, 카박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밸런스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 글라트바흐는 풀백과 윙포워드를 모두 활용하는 측면 2대1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호펜하임은 수비적으로 측면 커버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글라트바흐가 홈에서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7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입스위치입니다. 먼저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두쿠레와 해리슨이 이선에서 적극적으로 박스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전방에서는 베투가 활동량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압박 조직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원 수비에서는 게에가 후방 커버에 집중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빠른 리커버리를 통해 실점 위험을 줄이고 있다. 칼버트 르윈, 타코우스키 등 주요 자원이 이탈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강한 수비 집중력과 미드필더의 활동량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어서 입스위치 타운은 4-4-1-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델랍과 엔시소를 중심으로 한역습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존슨, 데이비스의 징계 이탈과 수비 라인의 부상 여파로 인해 측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에서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이선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원 수비 범위 역시 협소해진 모습이다. 전방에서의 연결이 단조롭고 후반 체력 저하 이후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에버튼은 조직적인 압박과
침투 중심 전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팀이며 홈에서는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입스위치 타운은 수비와 중원 이탈자가 다수 존재해 경기 전체 리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매치는 홈에서 안정된 구조를 가진 에버튼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전망이다. 8번째 경기는 레스터시티 대 사우샘프입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제이미 바디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침투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엘 칸누스와 부오나노테는 이선에서 속도가 믿는 패스 전개와 공간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원 압박에서도 높은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흐름을 유지 중이다. 이어서 사우스햄튼은 3백을 기반으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나 수비 조직력이 매끄럽지 못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 수비와 윙백 간 커버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는 스튜어트와 페르난데스의 연계가 단조롭고 술레마나의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다. 레스터시티는 홈에서 수비와 압박 모두 안정된 조직력을 보이고 있으며 전개 속도와 침투력에서도 완성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사우스햄튼은 수비 불안과 공백 이탈, 체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실점 리스크가 높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완성도 측면에서 앞선 레스터시티 쪽으로 명확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며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고향 동생 또는 형님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